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프라임 에셋 컨설팅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실적에 대한 압박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영업 1팀 팀장 강민주는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고속 승진을 거듭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나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다. 오로지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욕망을 읽어내는 능력만이 그가 신뢰하는 전부였다. 하지만 3주 전, 윤서연이라는 여직원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부터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면접배부터 남달랐다. 화려한 스펙이나 언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면접관들 사이를 흐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 허리까지 내려오는 칠흑 같은 생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눈동자.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심해에서 갓 걸어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보통의 영업직 지원자들에게서 보이는 활기나 패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그녀를 채용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을 홀리는 기이한 흡인력이 있었고, 민주는 그것이 고객을 설득하는데 무기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팀장님, 윤서연 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오후, 민준의 동기이자 옆팀 팀장인 최 과장이 커피를 들고 와 속삭였다. 뭐가 말이야? 일만 잘하고 조용하던데. 아니,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걔 근처만 가면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어제는 김 대리가 서연 씨한테 서류 결제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멀쩡하던 복사기가 미친 듯이 종이를 토해내는 바람에 기겁을 했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서연 씨 자리 근처만 온도가 낮은 것 같지 않아요?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닌데. 민주는 최 과장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며 피식 웃어넘겼다. 자네, 요즘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가서 일이나 해. 하지만 민준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 과장의 말대로였다. 서연의 자리는 구석진 창가 쪽이었는데 그녀가 출근한 이후로 그 근처 화분들이 이유 없이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잎이 누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력을 억지로 빨려 나간 것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져 검게 변해버린 것이다. 더욱 기이한 것은 사무실 내의 시선들이었다. 직원들은 서연을 노골적으로 피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렸고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의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서연은 그런 따돌림에 익숙한 듯 혹은 아예 관심이 없는 듯 묵묵히 모니터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뛰어났다. 고객들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그녀가 내뱉는 몇 마디 말에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곤 했다. 그날은 유난히 야근이 많은 금요일 밤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넓은 사무실에는 민준과 서연만이 남게 되었다. 민준은 밀린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뻐근한 목을 돌렸다. 사무실의 정막을 깨는 것은 민준의 키보드 소리와 저 멀리 구석자리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계음뿐이었다. 서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불빛의 의지에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빛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어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밀랍 인형처럼 느껴졌다. 신입이라 눈치가 보여서 안 가는 건가? 민주는 팀장으로서 배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믹스커피 2잔을 탔다. 타박타박 카페 뒤를 걷는 그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의 자리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한여름이었지만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을 정도의 냉기였다. 윤서연 씨, 늦었는데 아직 안 가요? 민준이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그녀의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민준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모니터를 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니터는 꺼져 있었다. 검게 꺼진 모니터 화면, 그 검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니터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어딘가 기괴했다. 분명 서연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모니터 속에 비친 그녀의 반영은 입꼬리를 기이하게 비틀어 올리며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팀장님?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는 건조했고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았다. 민준이 흠칫 놀라며 다시 모니터를 보았을 때 그곳엔 그저 서연의 뒷모습만이 희미하게 비칠 뿐이었다. 잘못 본 것인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가? 아, 네. 너무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것 같아서 이거 마시고 얼른 들어가 봐요. 민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커피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커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민준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동자는 유난히 검고 깊어서 마치 빛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다. 팀장님. 네? 등 뒤가 무겁지 않으세요? 서연의 뜬금없는 질문에 민주는 저도 모르게 귀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사무실, 어둠에 잠긴 회의실 유리벽만이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 보이셔서요. 서연은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스쳐 지나갈 때 민준의 코끝에 훅 하고 낯선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짙은 향수 냄새도 화장품 냄새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절이나 제사상에서나 맡을 법한 매캐하고 묵직한 향냄새였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서연이 사라진 후에도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등 뒤가 무겁지 않냐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어깨를 털어내듯 툭툭 치며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그는 쉽게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사무실 구석 어둠 속에 숨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민준의 이성적인 세계가 무너져 내릴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어젯밤에 기분 나쁜 여운 탓인지 밤새 뒤척인 탓에 눈밑이 퀭했다.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직원들의 말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이미 출근해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제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민주는 그녀 쪽을 쳐다보는 것조차 꺼려졌다. 오전 8시경 예약되어 있던 VIP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박 회장이라고 불리는 그는 강남 일대에서 알짜배기 땅을 다수 보유한 거물급 투자자였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백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빳빳하게 다림질된 개량 한복을 입은 그의 풍채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다. 업계에서는 그가 단순히 돈 많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 시절 꽤 이름을 날렸던 박수무당이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물론 민주는 그 소문을 그저 노인의 카리스마를 포장하기 위한 가십거리 정도로만 생각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박 회장을 맞이했다. 박 회장은 민준을 힐끗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를 쾌적한 VIP 상담실로 안내하려 했다. 그런데 박 회장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박 회장의 시선은 상담실이 아닌 사무실 구석 창가 쪽을 향해 있었다. 바로 윤서연의 자리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박 회장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박 회장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등 뒤 허공의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잡고 있던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게 도대체... 아는 직원이십니까? 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제야 박 회장이 퍼뜩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고 기이할 정도로 날카롭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 팀장, 저 아가씨 자네 팀인가? 네,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윤서연 씨라고. 당장 내보내게. 박 회장의 단호한 말투에 민주는 당황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업무에 무슨 실수라도... 실수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저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물건이 아니라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무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서연 역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칠흑 같은 눈동자가 박 회장과 마주쳤다. 그 순간 박 회장은 마치 불길에 데인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맙소사. 눈을 떴어. 박 회장은 무엇에 쫓기듯 황급히 몸을 돌려 상담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영문을 모른 채 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서둘러 박 회장을 뒤따라 들어갔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물이라도 좀... 물 필요 없어. 내 말 잘 들어, 감 팀장. 박 회장은 민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노인의 소나기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센 힘이었다. 민준은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다. 자네, 저 아가씨랑 엮이지 마. 절대 깊게 엮이면 안 돼. 저 아가씨 뒤에 아주 시커먼 놈이 붙어 있어. 시커먼 놈이라뇨? 스토커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차라리 스토커면 다행이지. 산 사람이 아니야. 아주 지독하고 악한 놈이야. 아까 날 봤어. 그년 뒤에 숨어서 나를 보고 비웃었다고.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평소 점잖던 박 회장이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역시 나이가 들어 노망이 든 것일까? 아니면 소문대로 정말 무당의 기질이 있어서 헛것을 보는 것일까? 민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요즘 피곤하셔서 헛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윤서연 씨는 그냥 좀 조용한 직원일 뿐입니다. 민준의 반응에 박 회장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한지에 쌓인 부적
한 장이었다.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이건 가지고 있게. 자네 관상을 보니 기가 맑아서 저런 것들 눈에 띄기 딱 좋아. 재수엄 붙기 싫으면 몸에 지니고 다녀. 민주는 찜찜했지만 고객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부적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저 아가씨는 조심해야 돼. 이미 반쯤은 먹혔어. 저 아가씨가 아니라 저 아가씨 껍데기를 쓴 다른 무언가랑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 창스미티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어 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 나온 민준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절대 동정심 갖지 마. 불쌍하다고 여기는 순간 틈이 생기는 거야. 그 틈으로 파고든다고. 박 회장이 떠나고 난 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불쌍하다니. 누가 누구를 불쌍해한다는 말인가? 서연은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차가운 여자였다. 동정심이 생길 리 만무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늙은이의 노파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온 민주는 서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박 회장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반쯤은 먹혔어.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마치 민준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그것은 어제 모니터에 비쳤던 그 기괴한 미소와 똑같았다. 팀장님, 그 할아버지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준의 등골에 다시 한번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방금 전 박 회장이 했던 말, 나를 보고 비웃었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 회장의 경고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1팀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했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전체 회식이 잡혔다. 장소는 회사 근처의 고급 고깃집이었다. 술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사무실에서의 긴장감은 풀어졌지만 민주는 온전히 즐길 수 없었다. 테이블 끝머리에 홀로 앉아있는 윤서연 때문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건배를 외치고 있었지만 서연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라도 쳐진 듯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소주잔을 비우고 있었다. 안주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깡소주만 연거푸 들이켰다. 평소 창백하던 그녀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하얗게 질려가는 것 같았다. 팀장님, 한 잔 받으시죠. 최 과장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술을 권했다. 민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받아들었다. 아, 근데 저 신임 말이야. 술 엄청나게 마시네.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최 과장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다. 서연의 앞에는 이미 빈 소주병이 3병이나 놓여 있었다. 내버려둬. 알아서 하겠지. 에이, 그래도 팀장님이 챙겨야지. 저렇게 혼자 마시게 두면 나중에 말 나온다고.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회장의 엮이지 말라는 경고가 떠올랐지만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다. 서연의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자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일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차가웠다. 괜찮아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취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빈속에... 팀장님, 서연이 민준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속삭였다. 저한테서 냄새 안 나세요? 냄새요? 술 냄새야 나겠지만 아니요. 썩은 내요. 아주 오래된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거.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남은 술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농담입니다. 다들 저를 피하니까 제가 썩은 물이라도 된 것 같아서요. 회식은 자정이 넘어서야 파했다. 대부분의 직원은 택시를 잡거나 대리기사를 불러 흩어졌고 가게 앞에는 민중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서연만이 남았다. 그녀는 취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찬바람을 쐬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이봐요, 윤서연 씨, 정신 차려요. 민중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금요일 밤 강남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를 불렀다.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는 수밖에 없었다. 집이 어디예요? 조수석에 널브러진 서연이 웅얼거렸다. 성북동 북악 스카이웨이 끝자락. 성북동이라니. 강남에서 꽤 먼 거리였다. 게다가 북악 스카이웨이 끝자락이라면 인적도 드문 산동네 일터였다. 민주는 혀를 차며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잠이 든 것인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부 순환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로등 불빛은 드문드문해지고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점점 좁고 가파른 언덕길로 이어졌다.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였다. 도착했습니다. 윤서연 씨, 일어나요. 차가 멈춘 곳은 막다른 골목의 끝, 덩굴 식물로 뒤덮인 높은 담벼락의 2층 양옥집 앞이었다. 주변 집들과 달리 유독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이었다. 대문 위에는 녹슨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서연은 깨어나지 않았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녀를 부축해 대문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계세요? 윤서연 씨 데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찰나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스르르 열렸다. 잠겨있지 않았던 모양이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을 부축한 채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렬한 향냄새에 민주는 인상을 찌푸렸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윤서연 씨 직장 동료입니다. 민준이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인 광경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거실은 일반 가정집의 풍경이 아니었다. 천장에는 오색의 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면에는 기괴한 표정의 타일과 탱화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촛불 수십 개가 켜진 제단 앞에 한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여자는 서연과 똑같은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지만 체구는 훨씬 왜소했다. 그녀는 민준의 인기척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왔네. 결국 왔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그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칠고 섬뜩했다. 민준이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서연과 묘하게 닮았지만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연의 언니 윤서희였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우리 서연이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팀장님이라고 했나? 서희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만족스러운 웃음처럼 보였다. 민준의 등 뒤 여전히 정신을 잃은 서연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그리고 민준의 귓가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요. 하지만 민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서희의 손이 이미 민준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톱은 살을 파고들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냥 가면 섭섭하지.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드릴 게 아주 많거든요. 서희가 민준을 거실 안쪽으로 잡아 끌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다. 오색 깃발이 나부끼는 그 기괴한 집 안으로 민준은 제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박 회장의 경고가 뇌리에서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현관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서자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압도적인 공기가 민준을 짓눌렀다. 밖은 한여름의 열대야로 후텁지근했지만 이 집안은 마치 거대한 냉동창고처럼 서늘했다. 아니,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습한 한기였다. 천정에 매달린 오색 천들은 창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무속 신앙에서 신을 부르거나 귀신을 쫓을 때 쓴다는 그 깃발들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 그것들은 신성해 보이기보다는 목을 매단 시체들처럼 기괴하게 보일 뿐이었다. 서연이는 방에 눕혀주세요. 서희가 턱끝으로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가리켰다. 민준은 홀린 듯 서연을 부축해 그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썩은 꽃 냄새가 뒤섞인 악취에 숨을 참아야 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 하나와 전신 거울 하나가 전부였다.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돌아서려는데 구석에 놓인 전신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거울 표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알 수 없는 부적 같은 문양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방문가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서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기묘한 표정으로. 거울이 특이하네요. 민준이 애써 침착한 척 말을 걸었다. 잡아두는 거예요. 네? 나가지 못하게. 함부로 돌아다니면 곤란하니까. 서희는 모호한 대답을 남기고 거실로 향했다. 민준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거실로 나왔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저기, 늦었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준이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서희가 식탁 위에 놓인 쟁반을 들고 길을 막아섰다. 쟁반 위에는 붉은색 액체가 담긴 찻잔과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고마워서 준비했는데. 오미자차예요. 목이라도 축이고 가세요. 그녀의 태도는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힘든 묘한 위압감이 있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찻잔을 받아들었다. 붉은 액체는 피처럼 검붉었다. 한 모금 마시자 시큼하면서도 비릿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그리고 이건 제 정성이에요. 서희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붉은색 나무로 깎은 염주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통의 염주보다 알이 굵었고 표면에는 검붉은 오칠이 되어 있어 마치 핏물을 머금은 듯 번들거렸다. 요즘 팀장님 기운이 좀 허하신 것 같아서요. 서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항상 챙겨주신다고. 이거 차고 다니시면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기운은 불러드릴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걸 받을 수는... 받으세요. 거절하면 저 화낼 거예요. 서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변했다.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져 얼떨결에 염주를 받아들었다. 손에 닿는 순간 나무 염주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열기가 느껴졌다. 마치 살아있는 동물의 내장을 만지는 듯한 미지근하고 축축한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민주는 염주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닿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빠져나와 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서 몇 걸음 걷지도 않았을 때였다. 맛있겠다. 아주 작지만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멈춰섰다. 누구세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거릴 뿐이었다.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쇳소리가 섞인 침을 삼키는 듯한 걸걸한 목소리. 서희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맛있겠다. 그 단어가 주는 원초적인 공포가 민준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귀를 돌아보았다. 2층 양옥집의 창문, 오색 깃발이 걸린 그 거실 창문 커튼 뒤로 누군가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서희였다. 그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다. 어깨 너머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보였고 두 개의 붉은 점 같은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저게 뭐야? 민주는 비명을 지를 뻔한 옵을 틀어막고 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힐끗 본 그 집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도 예전 같지 않았다. 히터를 틀지도 않았는데 후끈한 열기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주는 룸미러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뒷좌석에 무언가가 타고 있을 것만 같은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붉은 염주가 마치 심장처럼 쿵쿵 하고 맥박치 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집을 빠져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달고 나왔다는 사실을. 맛있겠다
는 속삭임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식사 예고였다는 것에 북악 스카이웨이를 내려오는 길은 구불구불한 커브의 연속이었다. 가로등조차 드문 산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민주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핸들을 꽉 잡았다. 차 안의 내비게이션은 자꾸만 경로를 이탈했다며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멘트를 반복했다. 분명 아는 길인데도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 염주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허벅지가 타들가는 듯한 고통에 민주는 한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아, 뜨거워! 그는 비명을 지르며 염주를 꺼내 조수석 시트 위로 던져버렸다. 붉은 염주는 시트 위에서 혼자 덜그럭거리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민준이 공포에 질려 염주를 쳐다보는 순간 전방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물체가 불쑥 튀어나왔다. 끼익! 민주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늦었다. 쾅!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여왔고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민준의 뇌리에 스친 것은 방금 차에 부딪힌 물체의 형상이었다. 그것은 멧돼지였다. 하지만 평범한 멧돼지이 아니었다. 집채만한 크기에 온몸이 시커먼 털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목에는 서희가 주었던 것과 똑같은 붉은 염주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다. 에어백 바람이 빠지면서 시야가 트였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있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무도 없었다. 고요한 산길에는 찢어진 타이어 휠이 돌아가는 소리와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는 차 앞쪽으로 가서 범퍼를 확인했다. 범퍼는 찌그러지고 헤드라이트는 박살나 있었지만 부딪힌 흔적만 있을 뿐 핏자국이나 동물의 사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 큰 멧돼지를 정면으로 받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민주는 오싹한 기운에 몸을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본능이 경고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보험사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냈지만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서울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통화권 이탈이라니. 그때 조수석 시트 위에 던져두었던 붉은 염주가 눈에 들어왔다. 염주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만 대신 검붉은 액체를 흘려내고 있었다. 시트 가죽을 적시며 퍼져나가는 그 액체는 분명 피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차 문을 잠그고 몸을 웅크렸다. 차창 밖으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넷. 그림자들은 차를 에워싸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번에는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목소리가 중첩된 듯한 기괴한 합창이었다. 민주는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저리 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사고 나신 것 같은데. 창밖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순경이 랜턴을 비추고 있었다. 안개는 걷혀 있었고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다. 날이 밝은 것이다. 밤새 기절해 있었던 건가? 아, 네. 살았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었다. 순경은 찌그러진 범퍼를 보며 혀를 찼다. 멧돼지랑 부딪히셨나 보네. 이 근처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멧돼지가 안 보여서요. 도망갔나 보죠. 맷집이 좋아서 웬만해선 안 죽거든요. 견인차 불렀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민주는 조수석을 쳐다보았다. 붉은 염주는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피 같은 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시트도 뽀송뽀송했다. 모든 게 환각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그 끔찍한 냄새와 공포는 너무나 생생했다. 견인차가 오고 차를 끌고 가는 동안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 멈칫했다. 박 회장이 주었던 부적. 안주머니를 뒤져 부적을 꺼냈다. 노란 한지에 쌓여있던 부적은 새까맣게 타버려 재가 되어 있었다. 불에 댄 적도 없는데 마치 강력한 화마에 휩쓸린 것처럼 바스라져 내렸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밤 자신을 둘러쌌던 그 그림자들로부터 이 부적이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박 회장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조수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붉은 염주. 민주는 견인차 기사가 "이거 챙기셔야죠" 하며 건네준 염주를 받아들고 있었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염주가 손바닥에 본드로 붙어버린 것처럼 그는 염주를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을 타고 검은 실핏줄 같은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민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탁하게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 이건 선물이야. 버리면 안 되지. 민주는 중얼거리며 염주를 자신의 손목에 찼다. 붉은 알들이 딱 맞게 손목을 감쌌다.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묘하게 편안했다. 그의 입가에 서연이 지었던 것과 비슷한 기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사고 이후 3일 동안 민주는 출근하지 못했다. 외상은 없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구열과 오한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몸살 감기라며 해열제만 처방해 주었지만 약을 먹어도 차도는 없었다. 밤마다 끔찍한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고 붉은 눈의 멧돼지와 검은 형체의 괴물이 그를 쫓아왔다. 그리고 그 괴물의 얼굴은 서서히 서연의 얼굴로, 때로는 서희의 얼굴로 변해갔다. 4일째 되던 날, 민주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회사로 향했다. 서연이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강 팀장, 몸은 좀 어때? 윤서연 씨는 오늘도 무단결근이네. 연락도 안 되고. 최 과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이상하게도
이 염주를 만지고 있으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이보시오, 강 팀장 어디 있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 회장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박 회장은 민준의 자리로 돌진하듯 다가왔다. 그리고 다짜고짜 민준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미친놈! 이게 뭐야? 내가 경고했지! 엮이지 말라고! 박 회장의 눈이 민준의 손목에 감긴 붉은 염주에 고정되었다. 아, 이건 그냥 선물을 받아서... 선물? 이게 선물로 보이냐? 이건 저승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야! 박 회장은 거친 손길로 염주를 잡아당겼다. 주둑! 질긴 실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염주 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졌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염주 알들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 것이다.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했다. 사무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으아! 민주는 손목이 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염주가 있던 자리에는 붉은색으로 화상 자국 같은 띠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박 회장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 너 지금 죽을 뻔했어! 그년들이 줬지? 그 뱀 같은 자매년들이!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혀를 차며 민준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품에서 맑은 물이 담긴 작은 병을 꺼내 민준의 손목에 부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 회장은 흩어진 염주 알 중 하나를 손수건으로 집어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염주가 아니야. 사람 뼈를 깎아서 피에 절인 사물이야. 망자의 원한을 담아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도구지. 네가 이걸 차고 있는 동안 네 생명력이 고스란히 그놈들에게 흘러들어갔어.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민준이 겪은 사고와 악몽, 고열은 모두 정기를 빨려서 생긴 현상이었다. 만약 며칠 더 차고 있었다면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 아가씨 진 어디야? 당장 안내해. 네? 하지만 꾸물거릴 시간 없어. 그년 지금 위험해. 아니,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그 안에 있는 놈이 이제 본색을 드러냈을 거야. 박 회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민주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다. 무엇보다 서연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 등 기가 무겁지 않냐는 말과 도망치라던 속삭임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항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박 회장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 박 회장의 차 뒷좌석에는 기묘한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노쇠로 된 방울, 긴 칼, 오색 깃발, 그리고 닭피가 담긴 호리병까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의 무기고 같았다. 회장님, 저 귀신을 잡으러 가는 겁니까? 운전대를 잡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귀신이면 차라리 낫지. 우리가 상대해야 할 놈은 귀신 따위가 아니야. 허주야. 주인 행세를 하는 가짜 신.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놈이지.
차가 상북동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하늘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대낮인데도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고 때 아닌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치 그 집이 있는 곳 자체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것처럼 음산한 기운이 온 산을 휘감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며칠 전 보았던 그 집은 더욱 흉물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담벼락의 덩굴은 말라 죽어 검게 변했고 집 전체를 검은 안개가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수많은 까마귀가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제대로 씌었구먼. 아주 작정하고 또아리를 들었어. 박 회장은 트렁크에서 긴 칼과 방울을 챙겨들었다. 강 팀장, 너는 내 뒤에 딱 붙어있어. 절대 떨어지지 마.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든 뭐가 보이든 대답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마라. 알겠나? 민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대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마당 가득 차 있던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었다. 나와라, 이 잡귀야. 어디 감히 사람의 탈을 쓰고 신성한 척을 해. 박 회장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닫혀있던 현관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연의 언니 서희가 기괴하게 꺾인 자세로 기어나왔다. 그녀의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눈은 흰자위만 번득이고 있었다. 손님이 왔네. 맛있는 손님이. 서희가 매발로 짐승처럼 기어나오자 박 회장은 혀를 차며 칼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챙! 하는 맑은 금소금이 울려 퍼지자 서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어디서 잡스러운 것이 감히 내 앞에서 재롱을 부려. 박 회장이 호통을 치며 품에서 팥과 소금이 섞인 것을 한 줌 꺼내 서희에게 뿌렸다. 꺄! 서희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그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감 팀장, 들어가. 서연이라는 아가씨부터 찾아. 박 회장이 서희를 견제하는 사이 민주는 열린 현관문 틈으로 몸을 던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깃발들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널려 있었고 재단의 촛불들은 모두 꺼져 있었다.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서연씨! 윤서연씨! 민주는 복도를 지나 서연이 누워있었던 그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잠겨 있었다. 서연씨, 안에 있어요? 저 강 팀장입니다. 안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머리를 벽에 찢는 듯한 소리였다. 민주는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았다. 쾅! 쾅! 우지끈. 낡은 경첩이 부서지며 문이 열렸다. 방 안의 광경은 처참했다. 서연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깨진 거울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손과 발은 피투성이었다. 서연씨! 민준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지 마세요. 도망가.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정신 차려요. 나가야 해요. 박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아니야, 못 나가. 그분이
그분이 보고 계셔. 서연은 덜덜 떨며 방 한 구석을 가리켰다. 깨진 전신 거울이 있던 자리였다. 거울은 깨졌지만 그 프레임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거대한 눈동자 하나가 나타나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민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압도적인 공포가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다. 그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희망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악이었다. 건방진 놈. 내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다니.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한 웅장하고도 끔찍한 목소리였다. 민주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등 뒤에서 우렁찬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날아와 거울 프레임에 박혔다. 박 회장이 던진 신검이었다. 콱! 검은 소용돌이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박 회장이 땀범벅이 된 채 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서희를 제압하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일어서. 넋놓고 있다간 잡아먹힌다. 박 회장은 민준을 일으켜 세우고는 서연의 이마에 노란 부적을 찰싹 붙였다. 그러자 서연이 헉 하고 숨을 들이키며 기절하듯 쓰러졌다. 데리고 나가. 나는 이놈이랑 끝장을 봐야겠으니까. 회장님은요? 혼자서 위험합니다. 잔말 말고 가. 네가 있으면 침만 돼. 박 회장은 민준을 밖으로 떠밀었다. 민준은 기절한 서연을 업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거실 바닥에는 서희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 민준이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집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의 깃발 조각들이 뱀처럼 꿈틀거라며 민준의 발목을 휘감으려 했다. 어딜 가려고. 내 재물들을 데리고. 거실 한가운데 바닥이 갈라지며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연기는 순식간에 거대한 사람 형상으로 뭉쳐졌다.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눈. 사고 났을 때 보았던 그 멧돼지의 눈과 똑같았다. 아니, 민준이 차를 타고 도망칠 때 2층 창문에서 보았던 그 그림자였다. 흑암제천, 네 놈이었구나. 박 회장이 칼을 겨누며 소리쳤다. 감히 허주 주제에 제천이라는 이름을 참칭해.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괴물은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집안의 유리창들이 와장창 깨져나갔다. 하늘? 내가 곧 하늘이고 어둠이리다. 약해 빠진 인간들의 욕망이 나를 불렀고 그들의 절망이 나를 키웠다. 이 계집들은 스스로 나를 받아들였다. 괴물의 손이 민준을 향해 뻗어왔다. 검은 소나기가 닿기 직전 박 회장이 방울을 세차게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 천지신명 옥헌상제시여, 사악한 기운을 멸하고 바른 기운을 세우소서. 옴 급급 여율령. 방울 소리가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괴물의 손을 튕겨냈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듯 뒤로 물러섰지만 금세 다시 자세를 잡았다. 늙은 무당놈이 제법이구나. 하지만 네 힘으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막고 말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 같은 잡기는 지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강 팀장, 뛰어! 박 회장의 절박한 외침에 민주는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등 뒤에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괴물의 포효, 박 회장의 기합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주는 서연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다시 집 쪽을 바라보았다. 집은 검은 기운에 완전히 집어삼켜져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두고 갈 수 없다는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박 회장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민주는 눈물을 머금고 운전석에 올랐다. 그때 집안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눈부신 흰빛이 뿜어져 나왔다. 검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괴물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두고 보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빛이 사그라들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무너질 듯 위태로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에는 검은 그을음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 회장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서희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회장님! 민준이 달려가 박 회장을 안아 일으켰다. 박 회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클락, 쫓아냈어. 겨우.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다 살았어. 그보다 저 자매들 잘 챙겨줘. 박 회장은 힘없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인연이라는 게 참 얄궂지. 네가 아니었으면 저들은 영영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네가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박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민주는 오열했다. 평생 미신이라 치부했던 세계가 한 노인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가장 아픈 현실로 다가왔다. 박 회장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기력을 너무 많이 소진한 탓에 예전처럼 정정하게 활동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서희와 서연 자매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였고 서연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실어증 증세를 보였다. 민주는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을 오가며 그들을 돌봤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로 처리되었다. 민준과 박 회장의 증언 그리고 현장의 기이한 상황들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기에 적당한 선에서 덮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후 서연이 깨어났다. 팀장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부르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회장님도 팀장님도. 그런 말 말아요. 살아있으면 된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서연은 힘겹게 입을 열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언니 서희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서희는 거부했지만 서연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았다. 하지만 그 무당은 사기꾼이었고 제대로 된 신이 아닌 허주가 들어와 버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조상신이 온 줄 알았어요. 언니가 정도 잘 보고 몸도 건강해졌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고기를 날것으로 먹기 시작하고 밤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저를 자꾸 그 방에 가두려고 했어요. 제 기운이 맑아서 그놈이 저를 탐낸다고. 서연은 흐느꼈다.
그동안 겪었을 공포와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흑암제천이라고. 그놈이 언니 몸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네. 그놈은 사람들의 절망을 먹고 산대요. 제가 회사에 들어간 것도 그놈이 시켜서였어요. 기운이 좋은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팀장님을.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사냥감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이 섬뜩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이제는 그 실체를 알았으니까. 박 회장님이 다 쫓아내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민준의 말에도 서연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 끝난 걸까요? 그놈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아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그 시각 옆 병실에 입원해 있던 서희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처럼 맑은 갈색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물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물병을 잡지 않고 허공을 휘저었다. 아직 있어. 아직 안 갔어. 서희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병실 구석, 커튼 뒤에 어두운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희의 눈에는 보였다. 검은 연기 한 가닥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숨어 있는 것을. 박 회장의 희생으로 흑암제천의 본체는 쫓겨났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서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다. 마치 암세포처럼 숙주가 가장 약해진 틈을 타 다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박 회장이 퇴원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민준을 불렀다. 강 팀장, 나는 이제 힘이 다했어. 더 이상은 무리야. 이제는 네가 마무리해야 해. 제가요? 저는 아무 힘도 없는데요. 힘은 없지만 인연이 있잖아. 그리고 의지가 있고. 박 회장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민준에게 주었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호랑이 발톱으로 만든 놀이개인데 잡귀를 쫓는 힘이 있어. 이걸 그 자매 중 한 사람에게 줘라. 누구에게 줄지는 네가 판단해. 누구에게라뇨? 둘 다 주면 안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 이 재료는 구하기도 힘들고 만드는데 내 남은 기력을 다 썼거든.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지켜주고 싶은 사람에게 줘.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서연은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했고 서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누구에게 줘야 할까? 상식적으로는 허주에 씌었던 서희에게 주는 것이 맞겠지만 민준의 마음은 자꾸만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연 씨, 이거 받아요. 박 회장님이 주신 부적이에요. 민주는 놀이개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왜 저한테? 서연 씨가 무사해야 언니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연 씨가 더 걱정되니까요. 서연은 놀이개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선택이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줄은. 흑암제천의 잔재는
가장 약한 곳이 아니라 가장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는 곳, 바로 희망이 있는 곳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에서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다. 눈을 떴을 때 침대 발치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언니? 서희였다. 환자복을 입은 서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너만 살려고? 너만 그 부적 가지고 살려고? 서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끔찍한 그레물의 목소리였다. 내놔. 그거 내 거야. 서희가 유리 조각을 치켜들고 서연에게 덤벼들었다. 야! 서연의 비명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비명소리에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다. 서희는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서연의 손에는 민준이 주었던 호랑이 발톱 놀이개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 있었다. 서희가 휘두른 유리 조각은 다행히 빗나가 베개만 찢어놓은 상태였다. 언니, 왜 그래? 정신 차려. 서연이 울먹이며 불렀지만 서희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의료진은 서희를 격리병동으로 옮기고 진정제를 투여했다. 다음 날 민준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서연은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언니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가 봐요. 서연은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자책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언니한테 줬어야 했어요. 언니가 더 약한데 제가 살고 싶어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연은 놀이개를 민준에게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가지고 있어요. 박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라고. 저는 서연 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언니를 데리고 멀리 떠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민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테니까.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민준이 본 그녀의 마지막 미소였다. 서연과 서희는 퇴원 후 자취를 감췄다.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고 성북동 집도 비어 있었다. 민준은 가끔 그녀를 생각했지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일상으로 돌아왔다. 박 회장의 조언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 서연이에요. 반가움보다는 불길함이 먼저 엄습했다. 목소리가 너무나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디에요? 팀장님, 저 언니가 갔어요.
네? 어디를요? 하늘나라로요. 어제 스스로.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서희가 자살했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어디입니까? 민주는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텅 빈 빈소에는 영정사진 속 서희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로 언니는 계속 괴로워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귓가에서 계속 속삭인대요. 죽으라고. 너 때문에 동생이 불행해진 거라고. 죽어야 끝난다고. 서연은 오열했다. 제가 죽였어요. 제가 그 부적만 언니한테 줬어도 언니는 살았을 텐데. 민주는 서연을 안아주며 다독였다. 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의 깊은 절망을 채울 수는 없었다. 흑암제처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치명적이었다. 악마는 떠나면서도 기어코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주는 박 회장을 찾아갔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회장님, 서희 씨가 죽었습니다. 박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결국 그렇게 됐구먼. 안타까운 일이야.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서연 씨한테 부적을 준 게. 자책하지 마라. 운명이라는 게 그래.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 네가 서희에게 줬다면 서연이가 죽었을 수도 있어. 그놈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데려가려고 작정했었으니까. 박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산 사람이야. 서연이 그 아가씨 잘 챙겨줘.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기야. 민주는 박 회장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서연에게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위로해 주었다. 서연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일주일 뒤 민주는 서연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다. 팀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팀장님 덕분에 따뜻했습니다. 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착하게 사세요. 민주는 미친 듯이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손목을 그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욕조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민준이 주었던 호랑이 발톱 놀이개가 꼭 쥐어 있었다. 민준은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서연의 장례식은 쓸쓸했다. 연고자가 없어 민준이 상주 노릇을 했다.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민준은 수없이 자책했다. 자신이 그때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더라면, 회식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그 염주를 거절했더라면 결말은 달랐을까?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발인 날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서연의 관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민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다음 생에는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민주는 서연의 유골함을 나폴당에 안치했다. 언니 서희의 유골함 바로 옆이었다.
이제 둘이서 외롭지 않게 잘 지내요. 민준이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툭 쳤다. 박 회장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와 있었다. 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여긴 어떻게... 마지막 가는 길은 배웅해줘야지.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박 회장은 서영과 서희의 유골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품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꺼내놓았다. 에구, 꽃다운 나이에 저승 가서라도 맘 편히 쉬어라. 그리고 박 회장은 민준을 향해 손짓했다. 근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가을바람을 맞았다. 강 팀장, 네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다. 좋든 싫든 말이야. 하지만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비참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네 덕분에 그 아가씨들은 잠시나마 흑암제천이라는 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줬던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야. 박 회장의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지? 너한테는 사람을 끄는 묘한 힘이 있다고. 기운이 맑아서 그래. 그래서 잡기들도 꼬이지만 좋은 인연도 찾아오는 법이야. 박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고 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염주 하나를 풀어서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희가 주었던 붉은 염주와는 다른 아주 오래되고 은은한 향이 나는 백단향 염주였다. 이건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차고 다녔던 거다. 이제 나는 갈 날이 머지 않았으니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박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착하게 살아라. 네가 베푸는 선행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너를 큰 위기에서 구해줄 거야. 이번 일도 네가 평소에 악한 마음을 먹지 않았기에 하늘이 도운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결혼운이 들어와 있어. 결혼하면 네 기운이 안정되어서 잡스러운 것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거야. 좋은 짝 만나서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같은 심정에 연애나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어른의 덕담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민주는 프라임 에셋을 그만두고 작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상담도 해주는 등 박 회장의 말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인연이 찾아왔다.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여교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서영과는 정반대로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결혼식 날 민주는 예식장 구석에 놓인 화환 하나를 보고 멈칫했다. 축 결혼, 늘 행복하게 착하게 사세요. 구 박 회장 가족 일동. 박 회장은 몇 달 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화환인 모양이었다. 민주는 화환 리본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찬 백당향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신혼여행지 호텔 테라스에서 민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문득 서연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편안해졌을까?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차갑지 않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환청처럼 귓가에 목소리가 들렸다. 행복하세요, 팀장님. 민준은 미소 지으며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해요. 어둠은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준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등 뒤가 무겁지 않았다.